No. No, no, no. 여러분의 숫사슴 아니고요. 꽃사슴. 신유진이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1일 스페셜 DJ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보수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잠시 들어보시죠. 정부는 물러나라! 대통령이 건세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조국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겁니다. 주최 측 주장으로 보수 단체 집회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데요. 조국 퇴진 촉구 단식을 했던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도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의원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두 번째 개혁안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변호사 대 변호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내려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돼지까지 우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 경계 체계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돼 있고 철책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절대 그거 그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일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 멧돼지의 물리적인 이동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는데 비무장 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북한에서 방역을 담당했던 수의사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1일 스페셜 DJ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어제 열린 광화문 집회 얘기 한번 해보죠. 민주당에서는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 합니다만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7년 넥타이 부대까지 언급하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어제 집회에 참석하셨고요. 조국 퇴진, 문재인 사과를 요구하며 19일간 단식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병원이시라고요? 예, 병원입니다. 예, 건강은 어떠십니까? 체중이 좀 한 11kg 정도 줄고요. 전해질에 좀 이상이, 좀 있어갖고, 네. 수액 맞고, 이렇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식하는 중에도 밤마다 운동을 하셔서 건강 유지를 힘쓰셨다고 하는데 맞죠? 예, 이제 막 하는 운동은 아니고 산책 같은 거를 네. 해야, 네네. 이게 몸에 큰 무리가 안 온다고 단식을 하셨던 분들 말씀이 있으셔갖고 간간히 산책을 했고 그랬었습니다. 아, 예. 어제 광화문 현장에서 느낀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게 하늘을 찌르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어떤 거냐면 일단 거짓과 위선, 불법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조국 임명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또 대한민국의 경제나 외교나 안보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분노 네. 이런 것들이 결합된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또, 좀 전에 말씀대로 나경원 대표가 말씀한 87년 넥타이 부대의 그 표현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동원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오전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걸 네.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거라고 예상하셨는지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뭐 동원을 이제 민주당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동원이 전혀 뭐 저희 당에서도 광화문으로 모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종교 단체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하면 한 20%는 그럴지 몰라도 나머지 80-90%는 동원돼서 모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인원이 왔고요. 제가 병원에 있는데에도 제가 잘 모르는 분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네. 전화가 와서 어제 거기에서 봤다. 네. 뭐 그래도 몸은 괜찮냐 뭐 이러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진짜 제가 뭐 전혀 저 사람은 정치나 뭐 사회 돌아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같이 느꼈던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예. 저도 근데 집회 현장에서 맨 앞에 앉으셔서 이제 그 참여하시는 거를 보고 했는데 그 뒤에 성조기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근데 성조기는 왜 그 집회에서 보이는 걸까요? 좀 의문이 들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한미동맹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동원된 집회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낙연 총리는 뭐 집회와 시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뭐 자유한국당도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반대지요. 네. 예. 그건 뭐 물어볼 거 없는 예. 거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뭐 일당을 얼마 줬다 이런 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죠? 그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요새 일당 주고 동원하는 그런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의원님. 저거를 집회를 폄훼하기 위해서 만드는 악의적인 그런 선전에 불과합니다. 의원님 어제 집회에서 단상에 올르셔서 말씀도 하셨던데 어떤 얘기를 하신 겁니까? 제가 단식을 오랫동안 해갖고 길게는 못했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위선자이고 또 범법자인 조국을 사퇴시키고 또 이런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 이런 차원에서 단식을 시작했는데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통령은 조국과 관련된 그 수사에 겁박을 하고 있고 검찰에게 겁박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조국을 옹호하고 있고 또 소위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검찰청 앞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조국 하나가 그 중간에 사퇴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되지는 않겠구나. 또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반성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진정한 문제 해결은 이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저희가 YTN 뉴스 방송이다 보니까 그 범법자인 조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혐의가 뭐 나온 것도 없고 단서도 없는데 범법자인 조국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공영 방송에서 좀 공정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물론 대부분 판결은 안 받았지만 여태까지 나온 아직 수사도 안 받았거든요.
네. 예? 아직 수사도 안 그러니까요. 받았거든요. 근데 네. 여태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면 네. 범법자임에 틀림이 없지요. 예, 그거는 앞으로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아무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 예, 말씀하시는 수위를 조금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문바라는 예. 표현도 적절하지 않으신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예. 그 서초동에 모인 극렬 지지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 광화문도 민심이고 이 서초동도 민심이라면은 이 정치가 폭넓게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서초동에서는 예. 조국을 수호하자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검찰 개혁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결국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검찰청 앞에 나온 것은 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예. 방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조국은 여태까지 본인이 한 얘기하고 본인이 행동한 거하고는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조국 일가가 지금 뭐 사모펀드나 웅동학원이나 입시부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갖고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과 또 그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지 그 검찰청 앞에 가고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거 저는 이것은 옳고 그름이 없이 예. 그냥 내 편이면 옳은 거고 남의 편이면 그른 거고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민심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광화문은 정당한 민심 그리고 서초동은 광화문은요. 광화문에서 조국을 조국을 사퇴하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정당의 우리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득을 찾자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아니잖아요. 조국이 틀렸으니까 법무부 장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구현하는 주무장관인데 이렇게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이런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이건 다릅니다. 이것은 이 편은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말고 다른 장관 이번에 다른 장관 임명된 사람이 이렇게 조국만큼 시끄러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 편 내 편의 문제로 또 양비론적으로 그렇게 따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광장 정치에 대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판적 시각 아니었습니까? 예. 그 2017년도 혁신 선언문을 발표할 때 이 광장 민주주의를 다수의 폭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가 대화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국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아주 국민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드러나는 사실들과 의혹으로 인해서 청문회나 이 상임위에서 또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도 왜 조국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당 차원에서 했는데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또 우리 당의 요구를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여기에 무슨 대화 타협이 있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살짝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아주 그쪽 편에서 매도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것은 결국 대화 타협, 대의민주주의 국회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네. 그런 판단으로 광장으로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예. 그 조국 장관 자녀 입시 의혹에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수준의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얼마든지 네. 나경원 대표의 자녀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나경원 대표라고 해서 수사를 안 하고 조국의 자녀라고 해서 수사를 하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 예. 의원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광화문 집회가 계속 될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하지만 예. 이 조국 문제를 예. 대통령이 조국 문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분노를 수용하지 않으면 네.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국민의 그 분노는 더 크게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1일 스페셜 DJ 신유진과 함께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저는 2부에서 김남국 변호사와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jun의 뉴스 정면 승부. 정부가 파주 김포 내 돼지를 전량숨에 도축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로써 이 지역 내 사육 돼지는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력한 감염 경로로 북한과 비무장 지대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북한 평안남도에서 수의 방역 담당 공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하시다 귀순한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을 잠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화도 내 돼지, 사육돼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파주, 김포 돼지까지 살처분 결정이 났는데요. 우리 정부 방역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방식에 의하면 너무 이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동 대응도 이제 그만하면 괜찮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이제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동 대응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네.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네. 이제 한 2주 정도 좀 더 이제 잘하면 네. 경기도 쪽에서 이제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기대도 가져봅니다. 근데 어제였죠. DMZ 내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미 올해 5월 조 의원님께서 북측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고 보시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 경로가 북측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과학적인 감염 경로가 이제 확진이 되지 않았지만 네. 현재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발병되는 특징으로 봤을 때, 네. 구사분 개선 지역에서 지금 다 그쪽에 이제 농가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고요. 특히, 네.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강하천 주변에 있어요. 강하천 주변이요? 네. 네. 북한에서 내려오는 하류 쪽에 이제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목장들이.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이제 감염 경로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타진해 봐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발생이 된 농가들의 특징이 또 방역 네. 규정을 잘 지키고 있어요. 네. 네.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북한에서 내려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이제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GOP에는 완전 철책으로 돼 있어서 육지 동물들이 내려올 수가 없다. 100% 차단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철책을 뚫고 감염원으로 옮겼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뭐 멧돼지가 뚫었다 안 뚫었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현재지 한 마리의 그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용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이 확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가 살아있는 한, 또 얘하고 같이 접촉했던 애들이 있는 한, DMZ 지역에서 있는 야생동물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철책선이 든든하기 때문에 네. 100% 장담하기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얘네하고 접촉하는 게 꼭 멧돼지만이 아니고 네. 쥐도 있고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에 대비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지 멧돼지 안 내려온다고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지금과 같은 후과가 이제 철회되는 것이죠. 예. 그 북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살처분을 하나요, 북한에서도? 북한은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는 네.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살처분을 한 그 사례가 없고요. 예.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정확합니다. 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번에 발병을 하면서 그 국가가 이제 비상 그 수의 방역위원회라는 걸 이제 작동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상설기관은 아니고, 네. 위험한 전염병이 됐을 때만 이제 발생하는 이런 기관인데 작동이 됐고, 그 다음에 시장과 도로, 뭐 이런 데서 이제 차단도 하고 통제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다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전국에 지금 다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회 정보위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특히 예. 그 개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마리 두 마리씩 키우는 돼지가 전체 북한 사육 투수의 한 60%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사육되는 돼지들이 다 죽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한은 그 축산물이 개인이 아닌 국가관리 시스템 아닌가요? 축산물이 국가 관리가 하는 것도 있고 국가 관리가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다 국가가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돼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축에서 소만 국가 소유입니다. 소. 소만 국가 소유. 예. 그러니까 돼지도 국가 소유가 있기는 하는데 네. 개인들이 20마리 기르던 100마리 기르던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소유 관계에서 제한이 이제 되는 규정이 없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키우는 돼지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이것들은 이제 방역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고 도축 제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잡아요. 집에서도 잡고 뭐 강에서도 잡고 우물에서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전국의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전국으로 확산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심각하네요. 북한에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전국적인 그 돼지들이 탈처분도 안 된 상태에서 확산이 됐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네요. 네,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이게 이제 북한의 토착화되면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토착화되어 있으면 군사분 개선 남쪽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항시적인 긴장 상태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언제 또 이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병되고 계속적으로 발병되면 우리나라에서 뭐 남북한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에서 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죠. 예. 계속 이제 외국에서 사 먹을 수도 없고 예. 중국이 지금 발병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서 계속 사 먹으면 우리한테 차려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남북한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 협력을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고 방역하고 이제 한반도 축산 안보라는 관점에서 조건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도 좀 이 문제만큼에서는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내려놓고 좀 이제 협력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번에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얘기를 좀 해봅시다. 검찰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총장은 공개 소환 간행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조 장관 동생 얘기부터 해볼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네, 사실 갑작스러운 좀 수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수 2부에서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혐의는 특경법 위반, 이 배임과 관련된 부분, 배임 수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인데요. 이 배임과 관련되어서는 조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이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된 그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이 네. 공사대금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네. 웅동학원이 사실은 채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법원에서 다퉈가지고 변론을 해가지고 채권이 허위 채권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변론을 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 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확보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위장소송, 일명 네. 위장소송을 벌였다라는 네.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장 발부를 할 때에 일단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상당 정도로 소명이 되었는지 네. 그리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저희가 생각하면 실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위험을 보는 겁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겠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굉장히 좀 죄질이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되는 이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네. 이 금액 자체가 네. 100억 원 허위 채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럴 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소송 사기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위장 소송이다라고 보려고 한다면 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의사결정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럼 이 오래된 사건을 과연 검찰이 무슨 수로 증명을 했을지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범죄 소명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네네. 그 소송 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그 혐의는 아닌 거죠? 아니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분. 그 배임으로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소송 사기인 거고 네. 여기서는 특정 경제법 위반으로 해서 배임 네. 수재로 된 겁니다. 배임과 배임 수재. 그 배임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단 자체가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허위 채권이다라고 이런 부분까지 지금 뭐 공소 제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장 혐의로 기재된 건 아니죠.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해서 네. 웅동학원의 공사 대금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송 사기가 포함이 됐다. 네,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소송 사기의 어떤 일종인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죄명은 네. 적용 법조는 배임과 배임 수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소송 사기는 347조잖아요. 소송 사기라고 하는 건 없고 그냥 네. 사기는 있죠. 사기죄에 소송 사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사기죄 네. 적용 법조가 네. 형법인데 네. 그 부분은 아니지만 특경법 위반 배임으로 네. 기소가 지금 영장 청구됐다. 그러면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건강상의 문제로 첫 소환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어요. 지금 검찰이 어떤 걸 고민 중에 있나요? 검찰에서는 지금 이 수사는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수사와 다르게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 또 검찰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절제된 수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사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공통된 인식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2달 넘게 되고 있고 또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너무 지나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하면 할수록 또 일종의 또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조국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을 주문하고 대통령도 검찰총장에게 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둘씩 검찰이 검찰 개혁안을 조금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침 오늘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 자체 방안으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내렸어요. 이거 정경심 교수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 또 피의자의 인권을 또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처음 문제됐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피의자 소환과 관련되어서 공개 소환되는데 네. 사실은 공개 소환될 때는 거의 뭐 유죄가 확실한 것처럼 플래시가 파바바바박 막 터지는데 실제로 나중에 법원에 가면 그 처음에 소환되어서 조사받을 때 범죄는 대부분 무죄인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피의자의 좀 인권을 좀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오래 계속되어 왔고요. 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단 내리지 못했는데 국민들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검찰 개혁하라라고 하면서 수백만이 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검찰을 개혁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 검찰의 답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개 소환으로 불렀는데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개가 원칙적으로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직접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듣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쟁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동양대학교 표창장과 관련되어서 실제 위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동양대학교 표창장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 후에는 주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아마 확인을 하는 아니에요. 차원에서 기소 후 조사를 하면은 이거는 위법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네. 이제 제한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뭐 증거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 조사라든가 아니면 또 재판장에 출석할 증인을 부르지는 않긴 하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해당 부분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 부분을 뭐 물어봤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코링크피 운용사와 관련된 코링크피를 사실 이게 실제 소유한 것 아니냐라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를 통해서 소유했는지 여부 네. 이거 하나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경심 교수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도하진 않았다라고 한다면 관여하거나 알았거나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범죄 사실에 공범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표창장 관련해서 그 지난번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실로 조사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 제기 후 수사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관계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보면은 근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 공소장 변경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10월 18일 날 첫 기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날 아마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 변경할 때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기존에 제출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네.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 변한다고 조금 바꾼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은 가능하지만 네. 전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정도의 공소장 변경은 허가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부분으로 공소장이 먼저 제출됐는데 나중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힌 내용 중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사문서를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시점도 1년 뒤로 좀 다르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문서 위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방법도 처음에 제출한 거는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는 스캔해가지고 그거를 전자적으로 파일을 잘라가지고 뭐 포토샵 같은 작업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과연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공소사실 동일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판례를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강간하면서 이제 살인하려고 죽였는데 살인의 의도로 목을 졸랐는데 죽진 않았어요. 그럼 살인 미수냐 아니면은 강간 상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장소, 방법, 목을 조른 거 방법 다 똑같아요. 다만 법 적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미수로 적용할 것인지 강간 상해로 적용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법 적용만 달리 하는 게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면서
적용 법조만 바뀌니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이런 경우죠. 네,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이제 적용법조 문제라기보다는 공소사실이 있는데 공소사실의 내용이 살짝 변경되는 경우. 그게 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시를 변경하면은 아예 알리바이를 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가능한데 그렇죠. 같은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시를 변경하면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소를 만약에 2012년 9월 6일로 공소장을 기재해서 제기해놓고 방어를 하려고 그날 알리바이를 다 완벽하게 24시간 될 수가 있었는데 날짜를 바꿔버리면은 그 피고인은 계속 공소 사실 변경될 때마다 계속 알리바이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서기호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바뀌기 전 사실과 바뀐 후의 사실을 같은 사실로 볼 수 있을지 여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날짜가 바뀌면 안 된다.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날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건에서는 특정이 된 날짜가 있잖아요. 같은 사건인지라고 네. 볼 수 있을 만한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판례는 그렇지 않아요. 네. 판례는 공소장 아니요, 변경의 날짜 한계로 바뀐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네. 날짜를 바꿨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날짜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것만에 의해서 범죄 사실 특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같은 사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날짜 변경되었다라고 해서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변경이 되면은 공소장 변경은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네, 피고인의 방어권이 네.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동양대 표창장이 원본 파일이다, 이걸 직인을 찍었다, 뭐 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그 위임 여부가 핵심 아닌가요? 매우 위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위조의 방법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문서 위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를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건데 권한이 없는 자가 네. 이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위조가 성립되기 때문에 실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좀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이 혐의점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보면 이 허가를 받지 않아가지고 동양대 총장이 모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일련 번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반박되는 여러 가지 반론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네. 실제 정결 처리로 많이 처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일련 번호와 다른 표창장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실제 봉사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것도 중요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네. 이 동양대학교 총장 직인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관행적으로 사실은 그냥 막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좀 수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처음에 청문회 당시에 공개됐던 문자가 있었는데 그 위임해줬던 거 기억나시지 않느냐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임 여부에 대해서만 만약에 위임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위조, 방식 이런 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위임해줬다라고 하면 갖다 찍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최성해 총장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의 업무를 총장이 사실은 일일이 하나하나 위임해준다 이거 안 하잖아요. 네. 사실은 총무과나 이런 어떤 그 대학의 행정처에서 할 건데 그 직인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이런 것들은 전결 처리해가지고 해줬습니다라는 그 최성해 총장 그 동양대학교 직원의 그런 어떤 진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조국 장관 딸 조민 씨가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어떠셨나요? 굉장히 좀 담대하고 정말 당당하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고 느꼈고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태도로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지를 좀 들으면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민 양의 말에서 신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진실은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청취자 댓글 중에 두 분이 왜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은 말을 할 때 원래 이렇게 서로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법정에서도 좀 치열하게 합니다. 원래 토론합니다. 네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될까요?
아직 뭐 수사도 안 됐는지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 검찰이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인 수사였다라는 의심을 좀 지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대대적인 수사를 해놓고 성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어마어마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만약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짧게 조국 장관은 소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범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소환을 하는 것은 전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1일 스페셜 DJ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영화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노잼진과 스포성수. 네, 김성수 문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은 노잼진 오동진 영화평론가님 대신에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노잼을 담당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노잼. 재밌으실 분 같은데 네. 노잼의 역할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예? 노잼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잼잼. 예. 잼잼 이영희 노잼은 기자님. 우리 사회자가 노잼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 노잼인 예. 성대모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성대모사. 예. 영화에 맞춰서 예. 네. 타짜 고광렬. 들어오기 직전에도 연습해 왔어요.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 뭐죠? 가만히 있어보자. 개평 없고 도깨비도 없고 아무도 보려고 칩니까? 재미로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변호사 입에서 재미로 화투 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여전히 재미가 없으시군요. 혼자 신나셨네요. 예. 아, 네.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영화계 큰 축제가 있잖아요. 네. 이 부산국제영화제 12일까지 열리는데 혹시 두 분은 가실 계획 있으신가요? 당연히 가셔야 되겠죠. 저는 매년 취재로 갔었는데 올해는 지금 못 갈 것 같고 네. 다음 주에 빨간 날이 좀 있어가지고 네. 잠깐 갔다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뭐 이 시국에 네. 어떻게 가겠느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 시국에. 예. 네, 이 시국에 문화평론은 잠시 쉬시는 걸로. 유튜브도 잠시 쉬셔야죠. 자, 날카로우시다니까. 잠시 쉴 수는 없고요. 계속 하겠지만 네. 그래도 부산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네. 지금 산적한 네. 그런 일들이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유튜브 채널 그 주제도 좀 바뀌었나요? 아니 뭐 늘 저는 예. 뭐 문화 또 예. 시사 이슈들 네. 하고 있죠. 네. 오늘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를 하고 왔는데 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웅동학원 비리 뭐 이런 거. 예. 부산 영화제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랬습니다. 네. 예. 네. 그 부산 영화제 저는 궁금해요. 근데 개막작과 폐막작 어떤 작품들이 선정이 됐는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개막작이 지금 카자흐스탄 영화인데 거의 네. 한국에서 보기 힘든 카자흐스탄 영화거든요. 그래서 네. 제목이 말도둑들 시간의 길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름이 감독님 이름이 어려워요. 예를란 누르무칸 베토프 네. 감독하고 일본의 리사 타케바 감독이라는 네. 그 젊은 두 감독이 같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합작 일본하고 카자흐스탄 합작 영화인데 그 말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네. 시장에 이제 아버지가 갔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살해를 당하게 돼서 네.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살해범들을 따라서 모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그 카자흐스탄 막 초원 나오고 네. 영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총격 액션 같은 게 거의 카자흐스탄의 서부극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데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워낙에 아시아 영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낯선 나라의 영화로 개막작을 선정을 했네요. 네. 폐막작은 어떻게 되나요? 폐막작은 지금 한국 것인데 윤희에게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배우 김희애 씨가 주연인데요. 네. 이게 50대의 어떤 여성이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데 어느 날 뭐 윤희야 잘 지내니?로 시작하는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그걸 발견하고 아 이거 엄마의 첫사랑인가 보다.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그 첫사랑을 만나러 떠나는 그런 약간 굉장히 서정적인 사랑 이야기. 그래서 김소혜 씨, 김희애 씨, 성유빈 씨가 출연하는 이 영화가 지금 폐막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주시니까 되게 보고 싶게 소개를 잘해주시네요. 윤희야 잘 지내니? 그러니까 노잼진이 아니라니까. 전혀 아니네요. 잼잼 이영희 기자님. 네. 올해 특히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영화제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 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영화제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특별전이 있죠 또. 예.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특별전이고 뭐고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부산을 즐기시는 것만으로도 부산국제영화제는 가보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화가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같은 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술을 중심으로 모여요. 그러면 이제 다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저는 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티모시 샬라메라고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남자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배우가 이제 요번에 오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는 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티모시 샬라메가 출연한 더킹 헨리 5세라는 영화가 여기서 처음으로 선공개가 되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극장용이 아니라 넷플릭스 제작인데 그게 요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고 그래서 이 티모시 샬라메는 할리우드의 박보검이라고 이해가 확 되네요. 한국 팬들이 붙인 별명인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8일, 9일 방문한다고 해서 굉장히 시끌벅적한 상태인데 이 영화 꼭 보고 싶어요. 저도 갑자기 또 그 영화 궁금하네요. 박보검 얘기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두 분의 추천 영화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간다 하면은 아마 조커를 보러 가실 거예요. 네, 저도 조커를 자동의 일이죠, 지금.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조커의 주인공이 지금 호아킨 피닉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아킨 피닉스 영화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최근에 개봉을 했던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Don't Worry라는 되게 따뜻한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에서 정말 미친 연기를 보여준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정말 만만치 않은 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기 전이나 보시고 나서 이 돈 워리를 같이 보시면 굉장히 이 배우한테 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주인공이 존 켈러헨이라고 미국의 카툰 그리는 그런 작가의 자서전적 이야기예요. 근데 실화인가요? 네, 실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전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깨랑 팔 약간 움직이는 거 말고는 그 아래는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들 이렇게 모여서 미국에 보면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돼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그래서 자기한테 예전에 그림을 잘 그렸었지. 그리고 굉장히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자기의 가능성을 찾아서 이런 카투니스트로 대성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되게 따뜻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되게 슬프지 않아요. 그냥 보면 굉장히 눈물을 짜낼 것 같잖아요.
하잖아요. 네. 줄거리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슬프지 않고 굉장히 담담하게 네. 어떨 때는 주인공이 되게 짜증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아, 이 동일인이라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네요. 조커의 그 주인공이랑. 아, 네네. 예, 저도 이거 예고편을 봤거든요. 돈워리. 예. 예.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네. 뭐랄까 분노스럽고 그런 뭐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에서 천천히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표정으로 바뀌는 표정 연기가 굉장히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 호아킨 피닉스가 굉장히 그 몸을 막 술에 취한 그 연기도 너무 잘하고 너무 막 상처로 인해서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너무 표현을 굉장히 잘했는데 실제 네. 인물도 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존 켈러헨이라는 이 사람의 그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네. 실제로 그 가족들이 촬영 현장에 와서 존 켈러헨의 가족들이 호아킨 피닉스를 보고서는 존을 깜짝 다시 본 것 놀랐죠. 같다는 네.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극장에서 개봉. 아니요, 현재 지금은 네. 지금은 내렸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인터넷 그런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 영화는 사실 몰랐던 영화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왠지 주말에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보고 싶고 집에서 하는데 김성수 평론가님은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는 변호사님이 보고 싶어할 영화 짠 보통의 연애.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연애를 갖다가 보기 싫으세요? 원래 보통 이제 선입견일지 모르지만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전에 그 방송 매불쇼에서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진짜 로코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걸 갖고 오면 칭찬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오늘. 아니 사실 이 영화 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 주말에 그렇잖아요. 맞아요. 정말 살짝 한번 이렇게 까이고 시작했어요. 예. 가장 보통의 연애. 지금 김래원, 공효진이 이제 투톱이죠. 그것만으로 그냥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저는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김래원, 공효진이면 거기다 로코야? 그러면 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제법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이제 특히 연애라고 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별을 어떻게 견디는가. 그리고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잔인하게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잘 그 순간순간들을 잘 집중해가지고 이야기를 짜낸 그런 탁월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연애를 지금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혹은 연애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별을 놓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봐라.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이별을 한 직후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또 시작이 신선해요. 보통 이별함과 동시에 이렇게 서로 알게 된 뭐 직장에서 알게 되는 그런 관계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스포성수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갖다 전할 때. 근데 이제 첫 장면이 황당하죠. 이제 공효진 씨가 그 김래원 씨가 있는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요. 경력 있는 신입사원이죠. 그래서 김래원 씨 밑에 이제 일종의 부하 직원이 되는데 그런데 김래원 씨는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에요. 집을 보면은 끔찍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만신창이인데 그게 나중에 가면 복선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귀신이 나오나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복선을 말씀드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니까 스포니까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런 상태에서 공연진을 딱 봤는데 세상에 그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그 환영회 그 자리에 어떤 미친놈이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꽃다발을 들고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랑 헤어졌다는데 와가지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 시작을 하니까 김래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여자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주면은 마치 여자들이 자기한테 그 쏟아붓는 그런 수많은 그런 잔소리나 뭐 일종의 뭐 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네. 수많은 연애담 중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첫 장면에서 딱 깨고 시작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둘이 과연 그러면 어떤 상처들을 안고 있는가가 이제 차근히 서로의 네. 연애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저는 왜 스포성순가 했더니 제가 사실은 이거 영화 속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예상해보지 않았던 그 복선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김래원이 왜 그렇게까지 페인이 되었었는지 떠올랐네요. 떠올랐어요. 벌써? 떠올랐으니까 한번 보고서는 제가 맞는지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영화를 교묘하게 스포를 잘해주시네요. 이런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군요. 아니 이 별명을 예. 누가 지어줬는지 정말 완벽한데요. 우리 그 청취자들이 지어 주신 거라서 더욱더 청취자들은 억울합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김래원 씨하고 공효진 씨가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떠세요? 맞을 것 저는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김래원 씨의 뭐 약간 굉장히 약간 남자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래원 씨는 연기에 허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좀 있는 척하고 막 너무 마초적으로 막 연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일종의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걸 버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후세? 그런 식의 표현들은 지상파에서 어떻게 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내는 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연출하는 사람의 목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김래원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연극 무대에서 나랑 그 배우를 한다, 배우와 연출 만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효진 씨는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거든요. 너무 그런 게 없어. 정말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 연기 톤이 절대 맞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보고서 김래원 씨가 진짜 많이 그런 부분들이 공효진 때문에 좋아진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절한 그런 어떤 버릇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굉장히 그 남자들 주변에서만 자라온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그런 순정남 같은 캐릭터를 잘 잡았어요. 그 김래원 씨 유명한 그 있잖아요. 해바라기에서 대사.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됐습니다. 저는 그런 그 노잼을 연출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둘의 케미가 의외로 그 상당히 그것도 공효진 쪽이 더 리드해 가면서 생기더라. 네. 그래서 올해 그 남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 커플 그런 거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될 만한 커플이다. 김래원 공효진 커플이 상당히 저는 재밌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둘이 처음 만난 건 아니잖아요. 16년 전에도 둘이서 연기호흡을 마친 적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눈사람에서. 네네네. 그때 깼거든요. 저는 좀. 너무 앞나. 예, 그러니까 그건 또 드라마였기 때문에 조금 더 김래원 씨가 편안해질 수도 있었는데 김래원 씨는 계속 좀 그런 마초적인 것들을 계속 더 얹어가고 있던 상태였고 막 키워가고 있던 상태였고 또 공효진 씨는 원래 자기의 그런 스타일들이 이렇게 딱 있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둘이 굉장히 잘 맞고 마치 진짜 오랜 어떤 그 연애의 실패들을 겪고 다시 만난 첫사랑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예. 기자님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금 이게 거의 한국 영화로는 예매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커 다음으로. 조커하고 근데 같이 저는 봐야 될 것 퍼펙트맨에서 진짜 연기의 그야말로 전설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인공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왔길래 진짜 궁금했어요. 그렇죠. 어떤 케미가 있는지. 내가 보기에는 이런 두 사람을 선택한 것은 그 감독의 실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괜찮더라.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게 술 마시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들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표현되지 못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연애의 우여곡절들을 잘 담고 있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단톡방 문화 같은 거 굉장히 그 왕따시키기 쉬운 문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폐해들이 그대로 잘 그려져 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굉장히 좀 섬세할 것이다. 그랬더니 봤더니 이 여자분이 시나리오를 쓴 것 같고 남자 감독이 고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상에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그 연애할 때 술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쪽이다. 예스와 노로 대표해 주세요. 저는 예스.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코알라가 되듯이 이렇게까지 마셔서 그 다음날 다들 이제 블랙아웃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연애할 때 술은 네. 필요하다. 윤활제다. 적절한 서로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윤활제다. 예. 아, 연애할 때 술은 필요하다. 그 공통적인 분모에서 저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알코올 중독자 얘기도 결국에는 치유를 하면서 건강하게 되면서 건강한 정도의 술 공기까지. 그렇구나. 진짜. 네. 알코올과 관련된 영화 2개를 우연치 않게 서로 뽑아왔네. 네, 이렇게 케미가 잘 맞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이영희 기자님 오늘 뉴스 정면수부 첫 출연이신데 네네. 소감 어떠신지. 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짧을지 모르고요. 네. 예, 너무 좋은 영화라서 다음에 네. 또 불러주시면 네. 네,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약간 웃음이 중요해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책 어쩌다 어른 저자신가요? 와, 이영희 진짜? 기자님 너무 영광이네요. 어쩌다 어른. 예. 저 책 진짜 재밌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책 그 서점에서 진짜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던 책이거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예. 알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부 한 주간 연예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스페셜 DJ 신유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 우리 연예할까요? 김하진 테나시아 기자, 김수현 YTN 기상캐스터 겸 기상캐스터 겸 배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페셜 DJ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항상 밖에서만 인사 뵙고 드리고 하다가 네. 안에서 드리니까 새롭네요. 네. 오늘 연애할 거예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컴백했는데요. 먼저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 씨가 3년 만에 컴백했다고 하는데. 네, 3년 만에 새 음반을 발표했고요. 사실 백지영 씨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았어요. 네. 그래서 팬들에게 좀 선물하고 싶은 의미를 담아서 미니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아, 타이틀곡이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우리가라는 그 곡이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20주년 기념 음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많은 곡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3곡이 올라갔는데 소속사 내부에서 의견이 좀 갈리다 보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고 우리가라는 지금 타이틀곡으로 정한 곡이 압도적으로 많이 표수를 얻어서 이 곡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는 이별을 했거나 이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법한 얘기를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하는데. 네. 궁금하네요. 그 애절한 보이스가 어떻게 조합이 될지. 네. 우선 백지영 씨의 그 특유의 애절한 음색이 아주 잘 살아있는 곡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좀 아쉬워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일단 듣기만 해도 굉장히 벌써 예전에 슬퍼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슬프잖아요. 네. 백지영 씨.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총마중. 맞아요.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네요. 네. 예, 뮤직비디오에 배우 지성 씨가 출연했다는데 백지성 씨가 지선 씨의 여론에 놀랐다고 하던데요. 네, 지성 씨가 사실 뮤직비디오에 그렇게 자주 출연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 김범수 씨 곡 이후에 11년 만에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한 건데 백지영 씨의 우리가라는 곡을 듣고 아주 흔쾌히 노래가 좋아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언제 공개된다고요? 오늘 6시에 공개가 됐어요. 좀 이따가 끝나고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인터뷰까지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직접. 이번에 굉장히 특별하게 음반을 발표하는 만큼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 그래서 곡 소개부터 또 백지영 씨의 지금 워킹맘으로서의 삶까지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백지영 씨는 지금 현재? 이제 쉬는 동안은 출산과 육아에 아주 전념을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 또 가정 일을 하면서 지냈고요. 또 아이가 굉장히 어렵게 가진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같이 와서 아주 소중한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큰 사랑을 주기보다는 좀 단호하게 키우는 편이라고 합니다. 백지영 씨 요즘에 탑골 청아라고 불린다던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탑골청아요? 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예전 음악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를 해주고 있어요. 동영상 사이트에서.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매주 했던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는데 지금 1, 20대는 백지영 씨가 뭐 발라드 여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OST 여왕. 네.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대쉬나 선택 이런 곡을 부른 아주 춤을 추는 백지영 씨도 있잖아요. 그래서 1, 20대가 그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탑골공원의 탑골과 지금 현재 댄스퀸으로 아주 유명한 청아 씨를 붙여서 그 닉네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상상이 되네요. 그 찰랑거리는 스팽글 달린 옷으로 입고 맞아요. 대시 춤출 때 상상이 되네요. 이런 어린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탑골 청아라는 이름을. 그리고 이정현 씨는 탑골 레이디 가가로 활동 중입니다. 네. 아, 조선의 레이디 가가. 정말 별명 짓는 거는 끝내주네요. 그 장우혁 씨가 컴백했다고 그러는데. 네, 장우혁 씨도 제가 만나고 왔는데요. 솔로 음반은 지금 8년 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지금까지 잘 살아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퍼포먼스는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근데 8년이나 걸렸을까요, 왜? 이전에 발표했던 2011년에 그 시간이 멈춘 날이라는 곡을 퍼포먼스를 1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곡,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계속 만들고 없고를 반복하다가 지쳐서 발표를 쉽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쉽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마침내 좋은 곡이 나와서 그리고 지난해 H.O.T가 재결합을 하고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팬들을 위해서 빨리 음반을 발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인터뷰를 하셨다니까 여쭤보는 건데 장우혁 씨도 이제 40을 넘었어요.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한다고 하시나요? 그 모습은 정말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술, 담배를 전혀 안 하고요.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요가를 배워서 발리까지 갔다 올 정도로 요가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 체력 관리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데 사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냥 오로지 이 가수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식단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가 습관화돼 있다고 합니다. 충격이네요. 남자분이 요가에 뭐 다이어트에. 근데 저는 김수현 씨도 그 유튜브 댓글로는 별명 있으세요. 저요? 무슨 김날씨. 저 김날씨예요? 몰랐네요. 김날씨. 그리고 굉장히 바른 생활, 모범생. 그래서 그렇죠. 식단 관리 이런 거를 뭐 특별히 안 하시더라도 항상 규칙적으로 사실 것 같은데 왠지. 저는 식단 관리를 해요. 저는 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간헐적 단식으로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살이 많이 쪄요. 저도 좀 쪘을 때는 이제 평일에는 이제 조금 많이 좀 관리 좀 더 하고 주말에 한 2, 3kg 쪘다가 평일에 2, 3kg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건강하신 건가요? 운동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운동하기 때문에. 거의 장우혁급으로 지금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요가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요가까지 한다면 저도 뭐. 여러분 김수현 씨가 실물은 굉장히 준수하십니다. 실물은이라는 한정 조사가 들어가네요. 아니 화면으로 보기에는 이 준수함이 잘 표현이 안 됐어요. 실물 보면 꽤 괜찮은데. 확실히 저도 아쉬워요. 그 김수현 씨는 그러면은 그 당시 뭐 아이돌 중에 혹시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이 있었나요? 저는 뭐 굉장히 H.O.T 좋아했고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강타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이미지가 그래서 있네요. 괜히 더 좋더라고요. 닮았다고 하니까 더 인기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H.O.T 문희준 씨가 최근에 시돌에 출연해서 딸바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던가요? 장우혁 씨가? 쉽게 대답을 했어요. 결혼은 해야죠. 이렇게 쿨하게 대답을 했고 그렇지만 공개 연애는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비밀로 연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밀 연애. 다 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가능할지. 오히려 이렇게 너무 가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더 장우혁 같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막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핑클도 재결합했는데 H.O.T. 뭐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떤가요? 네, 우선 2번의 콘서트를 마쳤어요. 그래서 그 콘서트 계약 관련해서는 모두 끝난 상태여서 근데 현재 멤버들이 다 소속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으는 게 그리고 음반을 발표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해서 우선 내년까지 좀 이야기를 맞춰보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컴백한 또 한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상은 씨, 담다디의 이상은 씨가 컴백한다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가수 이상은 씨가 지난 2일 5년 만에 신곡 플로어를 발매를 했는데 흐르듯이 살고 흐르듯 노래하는 아티스트 이상은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려 깊은 시각이 고스란히 담긴 6곡을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은 씨가 이번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상은 씨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나 봐요. 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끼면서 음악에 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악이 좀 아름답고 신나서 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면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치유되는 음악을 좀 듣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근데 이상은 씨가 스스로 집순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네. 집에서 거의 안 나온대요. 쉬는 날에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랑 같이 놀고 이렇게 집에서 누워있는 걸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눈에 띄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게 조용히 눈에 띄고 싶다. 나 가수니까 눈에 안 띌 수는 없고 좀 띄긴 띄어야 되는데 조용히 눈에 띄고 싶다 이런 말을 좀 했는데 제가 담다디를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 춤을 추면서 그런 큰 키로 어떻게 공중공중 어떻게 조용히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약간 화두 같아요. 조용한 연예인, 조용하지만 연예인으로서의 그 유명세는 얻고 싶다.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컨셉인 것 같아요. 사실 김세 씨도 약간 그런 욕망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전문 용어로 관종이라고 하죠. 저는 사람들 눈에 띄는 걸 좋아해요. 그럼 조용하지 않게 더 화려하게. 네, 물론 이제 놀 때는 저도 밖에서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이제 와이프랑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뭐 놀 땐 재밌게 잘 놉니다. 활동성은 화려하게. 네네. 이상은 씨가 북유럽계 휘게 감성을 담았다는데 휘게가 뭔가요? 이 이상은 씨가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얘기만 딱 봐도 그게 휘게라는 게 느껴지는 게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양이와 함께 집에서 이렇게 쉬는 날 쫙 누워있고 햇빛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게 휘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담아있는 노래를 또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영화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이번에 영화로 개봉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10월 중에 이제 개봉 예정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제작 보고회나 언론 시사회 등을 하면서 지금 홍보 활동을 시작을 했죠. 네. 두 분은 혹시 이 책 읽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책 못 읽었어요. 네,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부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발췌독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참 정말 딱 보통의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여성들의 마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성격이 워낙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도 참지 않고 표현하다 보니까 나랑 반대되는 사람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번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소감은 어떻나요? 네, 우선 이 작품이 영화화 된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비난도 쏟아졌어요. 비난이요? 네, 아무래도 페미니즘을 다루고 있어서 이에 좀 반하는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출연하는 배우들 SNS를 통해서 비난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무작정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배우들도 이런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정유미 씨나 공유 씨도 관점의 차이는 늘 존재하고 또 악플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작품을 통해서 평가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악플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게 악플도 있지만 선플도 많거든요. 그런 악플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그 작은 선플이라도 하나씩 보면서 행복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김수현 씨는 혹시 방송도 하시고 하시니까 악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었는데 저는 금방금방 잊어요. 저는 선불만 기억합니다. 잘생겼네 이런 거. 잘생기셨어요.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그런데 목소리 좋네요. 뭐 저는 선풀만 기억해요. 근데 저기 김수현 씨는 네. 제일 악플이 뭐 노잼이다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요? 저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악플이죠. 그러니까 악플. 그래, 발끈하게 되네요 이게 악플을 들으면. 그 82년생 김지영, 그 김도영 감독은 정유미 같은 배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네, 그 세트장, 촬영장 안에서 그냥 김지영 그 자체로 존재를 했다고 해요. 정유미 씨가. 네.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는 네. 말이겠죠. 그래서 감독의 상상을 뛰어넘는 배우라서 굉장히 만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섬세한 연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말로 하지 않은 여자의 심정을 표현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정유미 씨가 그 작은 얼굴에서 표정과 몸짓으로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상상이 되고 약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공유 씨와 정유미 씨가 이번에 세 번째로 같이 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네, 영화 도가니 그리고 부산행도 같이 했어요. 이번 네. 세 번째 연기 호흡을 맞추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좀 감탄을 하면서 또 성장했구나. 네. 그리고 늘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네. 서로 극찬을 하면서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너무 극찬하는 거는 저는 별로 가식적인 것 같아. 저는 정말 친하려면은 약간 이 오빠는 사실은 허당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번 해주면은 진짜 친한 사람인가 보다. 제가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기자님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자기들끼리 쓰는 허당이다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기사화되는 내용에서는 칭찬을 해줘야죠. 근데 진짜 두 분 다 연기가 너무 이제 무르익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미 씨도 그렇고 공유 씨는 그 막 눈빛 그러면은 그런 눈빛 연기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남자로서의 만약 무뚝뚝한 남자를 연기했다. 그래도 되게 잘 스며들 것 같고. 네, 그 포스터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두 분의 그 포스터 안에서의 눈빛만 봐도 작품이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기대가 되네요. 저도 보고 싶네요. 근데 김도영 감독이 이 영화가 데뷔작이라고 해요? 네, 장편 영화 데뷔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핫한 소식. 프로듀스 X. 그 순위 조작 파문에 대해서 제가 좀 아주 이거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난 7월에 종영하자마자 그 11인 최종 member가 뽑히자마자 그 투표 결과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투표 조작에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경찰까지 나서서 지금 방송사를 압수수색까지 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제보들이 또 쏟아지면서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경찰이 엑스원 멤버 소속사도 압수수색을 직접 했다 그래요. 소속사까지? 네. 전부 멤버들이 다 각자 소속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멤버들 그 소속사 3군데를 최근에 압수수색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엠넷과 CJ, ENM 뭐 이런 여기를 압수수색을 하다가 이제 소속사를 한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엠넷이 어떤 특정 출연자를 특별히 뭐 얘를 이제 데뷔시켜주게 되겠다 이런 계획을 스스로 할 리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죠. 엠넷은 그렇죠. 누가 되든 이제 프로그램만 시청률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 뒤에 소속사가 엠넷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를 제발 데뷔시켜주게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거를 지금 검찰이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소속사와 방송사의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대가성이 있었느냐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알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시리즈로 계속되고 있는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앞선 시리즈들도 지금 계속해서 고소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듀스 X의 PD 한 명이 심지어 입건이 돼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그 바로 직전 프로그램인 아이돌 학교 여기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팬들이 그 투표 조작을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출연했던 한 멤버의 아버지가 글을 또 올리면서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얘기가 계속 속속 드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지금 하라는 사인이 들어왔네요. 지금 제일 궁금한 나 부분이었는데요. 너무 궁금한데 지금 시간 좀 늘려주셔야죠. 이렇게는. 어쨌든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수사가 다 끝나고 나는데. 다음 주에 이 소식 또 연결해서 계속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DJ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이동영 작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욕심이 있어가지고 김남국 변호사님이랑 막 아웅다웅 케미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웅다웅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의 숫사슴 아닌 꽃사슴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